안녕하세요. 흥답하라! 오늘도 돌아온 흥답입니다. 네. 오늘은 뭐를 해볼까 하는데, 원래 예정이 없었던 다른 내용의 컨텐츠를 찍어볼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2년 한참 전에 올렸던 영상이 갑자기 댓글이 달린 거예요. 꾸준히 올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해놓은 일이나 아니면은 과거 했던 내용들이 계속 꾸준하게 소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함께 보시죠. 제가 처음 이 유튜버를 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 올린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 대해서 10분 만에 이해를 하기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서 했는데, 이때 조금 많이 피곤했었죠. 왜냐면은 정보는 정보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T 하듯이 한번 해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인 붐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코인의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코인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어요. 코인을 하고 나서 물론 돈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코인을 알면 알수록 이 엄청나게 오묘하고 깊은,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씩 더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10분 만에 어떻게 이해하게 하려면 이 10분 만에 말을 하는 발표자가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높은 수준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약간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10분 만에 이해하기 2탄. 10분 만에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화폐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폐를 이해를 하고 화폐를 이해한 다음에 가상 화폐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화폐라는 거에 대한 기능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사이언 2처럼 가상화폐 이해하기 2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보이시죠? 보이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2배속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2배속으로 하면서 해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레젠터 제이입니다. 가상화폐를 첫 번째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시작한 거고, 가상화폐란 무엇이고, 가상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변론을 지을 텐데요. 근데 목차부터 보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상화폐가 뭔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때 아주 참 쉽게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 코인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토큰, 이걸 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2021년 5월 정도 올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올리지 않은 이유는 돈이라는 게 뭔지라는 정의,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그리고 화폐의 기능, 가상화폐의 기능, 암호화폐의 기능,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요 가상화폐가 전에 없었고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있었던 하나의 이벤트 역사,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결론을 말한다 라는 게 저의 큰 그림이었어요. 함께 보시죠. 가상화폐란 무엇이고, 가상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변론을 지을 텐데요. 가상화폐는 실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가상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크립토 화폐는 커런시라고 하죠.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막 다 물어봐도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확실히 명확하게 달라야 됩니다. 가상화폐는 디지털 화폐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용어예요. 그럼 암호화폐는 뭐냐? 암호를 풀었을 때 화폐에 암호가 걸려 있는다는 거죠. 그럼 코인은 뭐야? 그럼 블록체인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블록이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네 블록 이렇게 쭉 가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블록마다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리고 한 블록에서 다음 블록 갈 때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암호를 풀면 보상으로 받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비트코인도 코인이라고 그러지 디지털 화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화폐를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디지털로 결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결정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합니다. 커런시는 화폐예요, 화폐. 돈은 머니죠, 머니. 그러니까 단어와 이런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내가 이거 새로운 걸 알아서 이제 알려주고 싶다는 욕심만 과도했던 거죠. 근데 그 본질이나 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왜 태어났는지, 그러면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백서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논문처럼 이런 백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처럼 백서를 봐도 모르겠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라고 하는 저처럼 그런 사람들은
거는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실제 비트코인에 갖고 있었을 때 값어치를 알면 대충 이런 거구나. 뭐 마치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데 야 애플이 뭐야? 응? 영어로 사과? 그게 뭔데? APPLE 그게 아니죠. 그냥 한국에서는 사과 들고 있으면 야 사과 좀 줘봐. 미국에서는 give the apple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APPLE라고 외우진 않죠. 그냥 사용하다 보면은 애플이 사과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 화폐, 코인, 블록체인 요거를 내가 실제 사용해 보면 그걸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의나 목적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통화를 사용했을 때 우리한테 펼쳐지는 영향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는 내용들은 전에 제가 올렸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보면은 기축 통화가 계속 바뀌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축 통화가 바뀌어왔을 때 통화가 바뀔 때는 항상 부채 문제랑 전쟁 문제가 같이 연관지어서 등장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고 이 비트코인을 만들기 전에도 기존에 비트골드가 있었고 그거를 만든 사이퍼펑크라는 비밀 결사단처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서 쫓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쓰는데 내가 그냥 돈 지불하면 되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왜 증명을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런 중요성인데 사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 얘기만 계속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화폐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이 돼야 되고 그게 신용이 쌓여야 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달러도 부채가 저렇게 많다 해도 결국에는 야 강달러 할 때는 다 달러만 쓰잖아요. 그런데 그 달러도 야 쟤네가 지금 미국이 발행하는 기축통화인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인 달러가 야 저거 신뢰할 수 있겠어? 야 저 미국이라는 나라 신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미국 신용이 강등된 거 아니에요. 원래 7천억 달러 하려고 했는데 3천억 달러 더 발행을 했잖아요. 채권을. 근데 야 쟤네들 믿을 수 있겠어? 야 쟤네들이 원래 발표했던 거 생각보다 더 많이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야 쟤네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들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걸까? 야, 진짜 돈은 금밖에 없잖아. 그리고 땅밖에 없잖아. 그런데 유동성 이거나 아니면은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신용을 쌓아놓은 결과로 인해서 은행에서 약속을 해서 내가 이것만큼 맡기면 어디 은행이든 어느 지점이든 가서 내가 맡겼던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신용사회로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도 역시 아직 전 세계 표준이 나타나지가 않았죠. 디지털 시대로 변화됐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디지털 커런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지폐나 동전처럼 교환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것입니다. 교환 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 돈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치를. 그런데 인정을 받는 게 내 할아버지 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때도 인정받아야 되고 나 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돈이에요. 근데 화폐는 그렇지 않죠. 화폐를 계약해서 옛날에 500원짜리도 거북선 그려진 화폐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도 종이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 쓰이려고 하는 테스트 기간이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환 가치를 제가 강조를 했어서요. 가상화폐의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암호를 풀었을 때 보상으로 받는 게 코인이고 그것이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림처럼 한 블록 한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필요한 암호화 기술이 있고 보상으로 코인으로 주는 것이죠. 크립토라는 말은 암호화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크립토라고 하는 거를 암호화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비밀, 결탁자, 비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크립토로 갖고 온 거예요. 네. 크립토 생태계는 암호화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탈중앙화여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화폐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방어 그리고 각국의 환율 문제도 해결을 가능한 화폐입니다. 네, 요게 이제 돈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 세계 각 시대마다 기축통화가 바뀌어 왔어요.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세웠던 선물 시스템 그때는 길드화가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이 이기니까 파운드화로 기축통화가 바뀌었고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니까 파운드화에서 현재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달러가 기축통화긴 한데 IMF 때는 이제 저희 나라 800원이었는데 IMF가 벌어지니까 2,000원까지 쪘어요. 그리고 지금도 201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환율이 한 1,080원, 1,100원, 1,100원에서 한 1,230원 사이 이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했는데 1,150원 정도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1,400원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1,300원 돌파해버렸죠. 화폐가 가치가 계속 동등하다고 하면은 이
환율이 왜 계속 뛰고 줄었다가 뛰고 줄었다가 이렇게 할까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금리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있죠. 화폐에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돈의 가치라고 했었을 때 금리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국외에서 화폐의 가치라고 하면은 환율을 들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돈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해서 교환 비율을 알 수가 있고, 엔화가 가치가 있는지는 미국 달러와 교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금리하고 환율, 그리고 국내에 펼치는 통화량, 유통시키는 거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각 국가마다 정책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각 국가마다 인플레이션 지수도 다를 것이고, 각 국가마다 가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등장하죠. 물건의 가격.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금리도 안정시켜야 되고, 환율도 안정시켜야 돼. 금리의 안정, 환율의 안정, 물가의 안정. 물가 안정, 환율 안정, 금리 안정, 이렇게 말을 해보는데, 근데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가 없으면 IMF나 2008년도는 저희가 이제 넘어갔지만 그런 금융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금융위기를 한 번이라도 맞게 되면은 우리나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IMF한테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돈을 빌려왔죠. 치욕스럽게 강제 개방을 당하고 부채를 줄이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건전하게 만들었지만, 알짜배기들은 다 외국인 투자 회사한테 다 뺏겼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거고, 그 돈에 비견할 만한 게 화폐인데, 화폐는 신용사회로 돌아갔었고, 요 화폐에 대한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왜? 달러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이제 볼포코가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을 겨우 해결했었는데, 선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거의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나타나서 본인들의 큰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부채, 많은 부작용을 우리 일반인들이 전 세계 85%, 90%가 책임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에 나중에 사용하게 될 디지털 통화의 표준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와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축통화가 바뀌었을 때예요. 탈중앙화가 계속 나오는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통치 방식은 중앙화된 통치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점점 어떤 조직이나 활동, 특히 계획이나 의사결정에 관련된 활동을 중앙의 권위 있는 집단으로부터 다수에게 분산시키거나 위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취미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직업으로 하는 유튜버도 들었고, 때로는 공중파 방송보다도 더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비트코인도 이제 해킹을 당했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더리움 해킹당해서 바꾼 게 이더리움 2.0이에요. 옛날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요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채굴된 게 50%가 넘었죠.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근데 요게 계속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채굴하려고 하면은 이게 해시 파워라고 해서 파워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으로 안 떨어지면 이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해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제 관리되느냐, 거버넌스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게 많이 사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 어디서나. 요거는 좀 뒤에서 말을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약을 조금을 해야 되는데 말이 좀 길어지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화폐를 말하려면 비트코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가상화폐계의 첫 번째 탄생된 코인이자 범접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성능 좋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대가로웠습니다. 수학 문제는 꽤 어려운 편이며 일종의 암호 풀기인데 일반 PC 한 대로 5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캐는 전용 프로그램과 힘을 모아 비트코인을 캐자는 모임도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되게 빈약하게 말을 했네요. 비트코인이 원래 한 개 단위로 하다가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0.1개, 0.1 비트코인, 0.01 비트코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말하는 단위가 비트코인 한 개는 비트코인, 그리고 0.01 비트코인은 센티 비트코인, 그다음 밀리 비트코인, 마이크로 비트코인, 사토시, 이런 개념으로 2100만 개밖에 없지만 공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곱하기 공이 7개나 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2100만 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최소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10억을 많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단위가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거버넌스가, 관리가 사람들,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항상 반감기 전후로 해서 가격의 변동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2024년 5월에 예상되고 있는 네 번째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채굴하는 방식과 갖고 있는 거를 검사해서 늘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채굴해서 바꿨어요. 그게 포스라고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채굴하는 포우라고 불리는데, 저는 계속 공부하니까 그래도 포우다. 왜? 채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빨리 채굴을 해서 전기세도 비싸고 공장 늘리는 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거를 빨리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포우라는 이제 채굴 방식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버넌스가 올라가면은 해킹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최초 발행일이 2009년도였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잖아요. 얼마 안 된 거죠. 14년밖에 안 됐네요. 14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 부자들은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고, 부자들 중에서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일 거예요. 저는 워렌 버핏이 제가 생각하는 멘토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멘토가 아니에요. 더 이상. 워렌 버핏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본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를 확장시키고 늘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깨우친 현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내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디지털 화폐가 무조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총 2100만 개가 있지만 이 단위를 쪼개보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이 7개니까.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전기세는 더 많이 사용하는데 난이도는 올라가고 채굴되는 건 반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코인의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해시 파워는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채굴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인플레이션 방어 가능인데 제가 돈을 공부하고 나서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은 저희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 있게끔 설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저희의 모든 자산을 상승시키게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 상승이 아니라 계속 숫자가 늘어나게 만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0인데 내가 금리가 2%라고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2%다 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102원이 필요한데 똑같은 물건을 사려면 102원이 필요한데 내가 100원을 벌고 있으면 2원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디플레이션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장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반감기고 그 중에 하나가 통화량을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금처럼. 근데 지금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도 그냥 계속 찍어내잖아요. 미국 국채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찍어내고 전쟁을 하니까 또 찍어내고 이거를 저희가 왜 신용을 해요? 사람들이 미국 달러가 알아주니까. 근데 알아주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은 비트코인도 그 값어치가 올라간다. 왜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고, 여기 테이퍼링하고 양적 완화가 들어간 이유가 요거예요. 양적 완화, 테이퍼링, 요거 둘 다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는 방법이죠. 시중에 통화량이 100개다 라고 하면은 100개에 맞춰서 가치가 정해지고 그걸 저희가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코로나 같은 변수가 있어서 시중에 100개밖에 없던 거를 200개로 늘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2배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2배가 늘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건 2배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금융시장이 엄청난 폭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났으니. 근데 그거는 중앙은행에서 쓰는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그거를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관리하면서 이제 물가 안정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국채 매입이겠죠. 국채를 찍어냈어요. 그럼 누군가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사준다면 그게 가치가 없겠죠. 그거를 중앙은행이 사준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계속 살 거 아니야. 야, 내가 이거 채권 샀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면 누가 사줘 이거? 야, 페드가 사준대. 야, 중앙은행이 사준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페드는 미국 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테이퍼링, 수도관을 잠그는 거죠. 이제 저희가 샤워할 때 반신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반신욕 들어가기 전에 수도꼭지를 확 풀어서 물을 다 가득 채워놓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양적 완화고, 야, 이제 거의 다 많이 찬 것 같아. 더 차면은 욕조 바깥으로 물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수도꼭지 잠궈야겠죠. 그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간 것만큼
물이 바깥으로 욕조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좀 쓰고 테이퍼링을 하면서 기존의 통화량을 금리로 그리고 국채 매입을 안 해줌으로써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값어치를. 이거는 채굴 방식. 암호를 풀어서 채굴을 하느냐 아니면 갖고 있는 코인으로 이거 검증을 하느냐. 검증을 하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검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돼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 개라도 늦게 들어왔더라도 채굴기를 사서 채굴하는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포울을 더 지지를 하고요. 채굴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가 과거에는 교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한 판을 교환했었다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처음 교환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조사를 했는데 키프로스 금융 사태가 벌어지면서 야 키프로스에서 부도가 났대. 야 그럼 어떻게 해? 야 일단 부자들 재산을 몰수해버리자. 그럼 부자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키프로스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고 하면 다 뺏기겠죠. 공항이든 선박이 있는 항구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산 거예요. 비트코인을 다 산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외워서 나와서 사니까 부가 이사가 됐죠. 교환을 하면서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이벤트예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언제든지 당국에서 뺏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중국에서 캐나다로 간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다. 한국은 특히 제주도나 평택 땅을 많이 중국인들이 샀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일대 항로라고 중국은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항로를 기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실패했지만 그 돈을 뿌리고 했을 때 거의 다 건설 자금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대비로 코인을 샀었죠.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폭등, 세 번째 폭등은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왜 중앙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왜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본인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때문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집단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해킹 부대나 아직도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크립토 커런시가 걔네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달러 시스템으로 야 결제해 주지 마. 북한이랑 무역하지도 마. 결제하지도 마. 하는데 러시아랑 중국만 북한이랑 현물 교환을 해줬죠. 근데 가상화폐는 이걸 어떻게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해킹이 안 되니까, 해킹하면 비싸니까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게 2017년, 18년도에 김남기의 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제가 방금 말했던 부도, 해킹, 전쟁.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지원을 받았죠.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했는데 비트코인도 받아서 그 돈으로 전쟁 물자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이벤트라고 말을 하기로 했어요. 이벤트의 연속들이 과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가총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용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벤트들이 많아지고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돼질수록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은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게 과거였었어요. 현재에는 이를 결제하는 데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비트코인에 대한 본질, 돈에 대한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진짜 기똥차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거의 보통 부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부자들 중에서도 약간 괴짜 같은 게 있잖아요. 본인만의 소신이 엄청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하지 않아요. 특히 국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한 그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동산하고 코인만큼은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게 미래의 전부거든요. 미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주식이 더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TM기도 있고 그래서 미래가 뭐냐. CFI라고 하는 게 센트럴, DeFi라고 하는 게 디센트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은행에서 예금이자 적금이자 받고 하는 게 CFI인데 그거의 반대가 DeFi다. 코인을 맡기면 코인으로 받는 게 디파이다.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뿌려대고 있는 화폐가 있잖아요. 저희는 5만원권도 있고, 만원권도 있고, 5천원권도 있고, 1,000원권도 있고, 이런데, 요거를 디지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CBDC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많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 사용은 되어지는데, 언제, 어디서 사용되고,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는지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화폐로 이용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느 중간점에서 타협을 하게 될 거예요. 타협을. 그래서 이제 방금 영상에 나온 걸 설명을 했고요. 이제 디파이는 은행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죠. 그 코인을 만들었던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해킹이 돼가고 있나? 아니면 특이점이 있나? 아직까지는 초창기여서 코인을 만들었다 빵 터지면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금융법이 아직까지는 말랑말랑해서 사기랑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데, 요 똑같은 기술로 이름만 바꿔서 새로 만들어도 가치가 나오잖아요. 루나 사태처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법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금융법 아니면 증권법 이런 거에 완벽한 기준이 생겼을 때 이 디파이라는 게, 코인을 얻고 코인을 받아간다는 게 사람들은 원래 그랬구나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의 생태계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월렛은 지갑이죠, 지갑.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려면은 내가 어디선가 넣어놓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업비트납섬, 고팍스, 코인원 이런 데는 거래소예요. 은행 같은 개념이 아니죠. 거래소예요, 거래소. 그럼 나는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나? 라고 했었을 때 나온 게 월렛이에요.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는 월렛. 이제 이 월렛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 있습니다. 핫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월렛이에요. 그리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월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거는 이런 기계, OTP 같은 것만 있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뽑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근데 핫 월렛은 메타마스크처럼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메타마스크에서 코인을 받는 것까지 되는데, 이 코인을 다시 보내려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제 통화. 2번째가 결제 통화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내가 사고 팔고 했었을 때 결제 통화가 뭐가 될까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근데 저희가 거래소에서 할 때는 원화로 수수료를 내죠. BTC 마켓에서는 수수료를 BTC로 내는 거고, USDC 마켓에서는 결제 통화를 USDC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이제 수수료를 달러로 받겠지만 달러 말고 BNB 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싸이월드라는 그 예전에 미니홈피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결제 통화를 도토리로 사용했었죠.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결제를 했을 때 통화를 할 거냐. 네, 그거는 다 다르겠죠. 2번째는 탈중앙 거래소인데, 이 덱스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게, 중앙 거래소는 중앙에서 컨트롤 되는 거고, 탈중앙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다크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익명성 코인. 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 다 퇴출됐죠. 라이트코인도 민불민붐이라는 이제 익명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한국 거래소에서 다 이제 퇴출이 되었습니다. 제트캐시, 버라이즌 캐시, 그 외에도 많은 코인들이 이 다크코인이라고 해요. 익명성을 가진 것들. 근데 이 탈중앙 거래소가 아직까지 탈중앙 거래소가 맞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야, 얘네들 이거 사기랑 다를 바가 없어. 얘네랑 거래하는 얘들도 다 조사해. 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근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질 거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루나 사태 기억나시죠? 루나와 테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스예요. 그러니까 테더, USDC, 바이낸스에 있는, 요걸로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여기서는 제가 이번에는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요걸 보면은 전체 디지털 통화에서 차지하는 BTC의 차지 비율이 48%가 넘는다. 원래는 90%였어요. 이더리움도 이만큼 많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만든 BNB 코인, 리플, 솔라나, 에이다도 있고, 이제 헤드라 시그래프,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스텔라 루멘, 트론, 이더리움 클래식, 방금 말했던 제트캐시라고 그래가지고, 요 제트캐시를 만든 사람, 창업자는 사이버 펑크의 리더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이 줄었는데, 거래소에서 취급을 안 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원래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암호화폐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율을 볼 수 있다.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완벽하죠? 이렇게 되니까 보이나요? 확대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다 보여드렸고, 지금 USDC 요게
이제 테더예요. 1불의 가치, 패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1불의 가치, 요것도 1불의 가치. 그죠? 최근에 말 많던 YG도 여기 있네요. 버스디는 바이낸스에서 이제 발행한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요 스테이블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화폐와 1대1 교환 가치를 갖게끔 나온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이 기존에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어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스레드도 만들었는데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메타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억 명이 다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영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디지털 통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욕먹으면서 가장 견제를 많이 당했던 테더는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이 USDC라는 새로 등장한 신흥 강자가 나와버리고 얘가 사실은 버스디보다 바이낸스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보다 전혀 영향이 없었는데 이렇게 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대출 플랫폼. 요게 이제 루나 사태를 직접적으로 만든 이 엄청난 건데 코인을 이제 락 시킨다고 하죠. 시장에 유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잠겨 놓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내죠. 그러면은 내가 선물 시장에서 또는 마진 시장에서 내가 공매도를 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필요하겠죠. 혹은 내가 이 코인으로 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대출되는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뭔가를 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대출 플랫폼이고요. 코인에도 대출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 가장 좋은데요. 여긴 코인 마켓 캡이라고 합니다. 어떤 코인이 등장했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시장 점유율, 그리고 현재 값어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대출은 에이브. 거래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컴파운드, 랜딩을 할 때는 L을 찾아봅시다. P2P, 피어2피어, 크립토를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중개인 없이 바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인기 있는 대출 프로젝트가 아베가 이제 에이브인 것 같아요. 에이브, 컴파운드, 메이커 다오 이 세 가지가 가장 인기 있는 대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이제 디파이를 알아보다 나온 건데 여기서 용어가 살짝 바뀌더라도 이제 중심되는 개념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NFT 마켓플레이스. 요게 저희가 인터넷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템이 뿅 하고 나오잖아요. 그 아이템은 어디서 팔까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NFT는 이더리움 규격에 맞춰서 이더리움을 이용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되지 않는 토큰을 NFT 토큰이라고 하고 이 토큰을 NFT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마켓플레이스죠. 근데 요것도 NFT가 하나의 이제 어떤 컨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디파이가 있다. 그러면 NFT가 있는 거예요. 근데 NFT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권 개념입니다. 원 저작자가 있고 후 저작권 소유권자가 있는데 원 저작권자가 이거를 파는 다음에 나 이거 영원히 소유 못하게 다 없애버리겠다 하면은 산 사람도 없어지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아서 NFT 역시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요거를 한 개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그냥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거래소 말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데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국내네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를 추천할게요. 오픈시. 구글에서 오픈시를 검색하면 이 NFT 마켓플레이스가 나옵니다. 자, 요런 상품들이 다 있는데 이 이더리움 값어치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검색을 하면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NFT가 있을 것이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검색을 하면 이것도 사실 당연히 이제 메타마스크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월렛을 메타마스크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이 월렛을 통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제도 메타마스크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한 다음에 메타마스크로 전송을 하면 되겠죠. 탑을 찍고 이제까지 그 기간 중에 가장 탑을 보면 요거네요. 야츠 클럽. 이거 뭐 하는 데일까요? 10,000개밖에 없다는 이제 NFT 모음이래요. 이 컬렉션. 그래서 이제
가격 하한선이 와 32더리움 엄청 비싸네요. 지금 이더리움이 그래도 꽤 비싸죠. 지금 이더리움이 한 240만 원인데 30개면요 얼마야? 30 곱하기 240만 원 하면은 7,200만 원이네요. 하나에. 엄청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5,610명인데 이런 것들이요. 이거 하나가 7천만 원이 넘네요. 이 원숭이 좀 유명하죠? 근데 이 원숭이나 저한테는 이 원숭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NFT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원숭이인데 고릴라인지 침팬지인지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7,200만 원이라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거는 32개네요. 이더리움이.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높은 가격에서 보면은 똑같은 원숭이 중에 가장 비싼 원숭이가 이야 원숭이가 얼마야? 6,969.69 곱하기 240만 원 하면은 1,000만, 10억, 100억, 167억이네요. 요 원숭이가 167억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요 7684라는 이 NFT 토큰이 이제 16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솔직히 이게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이런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오픈시라는 마켓플레이스 이거 제외하고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프레딕션 마켓 이 예측 시장이라는 거 아직까지도 이거를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메타마스크로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오픈시에서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아직도 무슨 개념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이해가 된다면 추후에 3편 가상화폐 이야기 3편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편보다 좀 약간 보완이 좀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출 뭐 지갑 결제 통화 뭐 덱스, 스테이블 코인, 랜딩 플랫폼, NFT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사용이 되어져야 영향력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높아져야 가치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이제 오늘은 1편 10분 만에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게 2편의 중심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봐야 내가 요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사용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한번 봤더니 어떤 개념인지 알 것 같다라는 걸로 접근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다라는 거죠. 반감기가 지나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게 될 때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게 될 때는 가상화폐 시장, 크립토커런시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 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기 때문에 왜 역사는 반복되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어떤 코인 맨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해서 다 올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 코인에 대한 활용성, 이 코인을 직접 이체하고 대출을 받고 팔아보고 교환을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어떤 코인과 비교를 했을 때 전송 속도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게 더 나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알려드리기에는 저도 이제 이해도와 활용도가 아직은 낮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더 깊고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3탄을 기대해 주셔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1편보다 훨씬 도움이 됐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3편도 다시 한번 더 깊고 재밌고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